엄마, 오늘 반찬 똑같네. 도대체 몇 번째야? 아이의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제 귓속에서 모니터 경고음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불이 꺼진 부엌 한가운데서 냄비 뚜껑을 꽉 눌러잡고 있었습니다. 끓는 국이 쏟아져 손이 데었는지도 한참 뒤에야 알아챘습니다. 웃으려고 했지만 입꼬리는 굳었습니다. 뜨거운 김에 섞인 비린내가 목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의 시간은 흐르는데 제 시간만 얼어붙어 있구나. 15년간 매일 똑같은 반찬을 만들며 살아온 제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저 자신이고 싶었습니다. 아침부터 몸이 달아오르는 것 같아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 대신 축축한 비 냄새가 밀려들었습니다. 셔츠 단추를 2개 풀고 숨을 고르는데 남편이 신발끈을 매며 툭 던졌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별것도 아닌데. 별것이 아니라고요. 그 한마디에 저는 조용히 쪼개졌습니다. 별거 아니면 누가 별거일까요? 속으로만 되뇌며 조용히 식탁을 치웠습니다. 젖은 행주가 손등을 스치는데 촉감이 이상하게도 낯설었습니다. 제 손인데 제 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때 분명히 느꼈습니다. 평온 아래 보이지 않던 금이 번지고 있다는 것을. 점심 무렵 벽식의 초침이 유난히 크게 탁탁 울렸습니다. 저는 냉장고 앞에 기대어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상을 받고 돌아오던 젊은 저, 시끄럽게 웃던 저, 누군가의 엄마가 되기 전의 저. 사진 속 저는 눈빛이 반짝였는데 거울 속 저는 불이 꺼진 창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테이블 위를 타닥타닥 기어갔습니다. 저녁 늦어. 나오지 마. 남편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그 2글자를 보내는 동안 목 뒤로 또다시 열기가 치솟았습니다. 이게 몸의 문제인지 마음의 문제인지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 구분이 흐려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갑자기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말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단순한 권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마칠 즈음 현관문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아이가 들어오며 말없이 신발을 차듯 벗었습니다. 바닥에 물방울이 번졌습니다. 엄마, 제 원피스 어디 있어요? 저는 대답 대신 빨래 건조대를 가리켰습니다. 아이는 한숨을 쉬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벽을 타고 퍼지며 제 심장에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안에서만 들리는 아무도 모르는 파편 부딪히는 소리. 저는 싱크대 수도꼭지를 돌렸다가 멈췄습니다. 물줄기가 금속을 때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머리 한쪽이 지끈거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자 어제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 땀에 젖은 이불, 창틀에 맺힌 물방울이 토닥토닥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 등줄기를 타고 흐른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저인가요?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자주 깨어나 다시 잠들기를 두려워하게 되었나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밤의 질문들이 낮으로 튀어나와 식탁 위를 어지럽혔습니다. 이때 제가 한 선택은 계속 참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무엇이 문제인지도 몰랐으니까요. 밤이 오자 기온이 더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뜨거움은 갔다 돌아왔습니다. 저는 선풍기를 켰다 껐다, 창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몸속의 작은 스위치가 아무 때나 켜졌다 꺼지는 듯 했습니다. 그 스위치를 누가 쥐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방에서 무언가를 훅훅 웃으며 보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남편은 늦는다고 했습니다. 거실엔 텔레비전 소리 대신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웅웅 울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제 숨이 들렸습니다. 거칠고 짧아진 숨. 저는 조용히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이유 없는 눈물이라고 말하면 그 말 자체가 또 상처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문 두드림이 들렸습니다. 2번 간격을 두고 이웃이었습니다. 언니, 고추장 좀 있어요? 저는 얼른 미소를 걸었습니다. 문틈으로 비냄새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작은 통에 고추장을 담아 건넸습니다. 언니, 요즘 얼굴이 반쪽이네요. 그 말에 저는 가볍게 웃어 넘겼습니다. 문이 닫히고 현관문 손잡이가 제 손에서 서서히 식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금에 남았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열기를 잠시 잊게 해주니까. 하지만 안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몸 어딘가에 숨은 경고등이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저는 싱크대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사라진 저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열감 시작 시각, 한낮의 울음, 저녁의 피로, 밤의 깨어남. 오늘 처음 쓴 문장은 이랬습니다. 저는 오늘 3번이나 저를 잃어버렸습니다.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문장을 적는 동안 마음 한편에 아주 미세한 힘이 생겼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첫걸음은 잃어버렸다고 인정하는 일이라는 걸 오래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오래전에 제가 다시 손전등을 켠 듯했습니다. 희미한 빛이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가 계속 와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들. 저는 그날 밤 더 이상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아침 종소리 대신 전자레인지에서 띵하는 소리가 집안을 깨웠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밥이 김을 내뿜었지만 가족 누구도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문을 벌컥 열고 나오며 툭 던졌습니다. 오늘도 이거예요? 맨날 똑같아. 그 말이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처럼 쨍 울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수저를 주워 닦았습니다. 손끝에 밥풀이 끈적하게 달라붙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촉감이 오래도록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신문을 넘기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애가 싫다는데 좀 바꿔주면 안 돼? 목구멍이 막혀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시계 초침이 탁탁 소리를 내며 저를 대신해주고 있었습니다. 15년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똑같은 메뉴를 만들어 온 제게 그 한마디는 칼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점심시간 홀로 집을 지키던 저는 청소기를 돌리다 멈췄습니다. 기계음이 꺼지자 집안이 텅 빈 것처럼 적막해졌습니다. 창문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는데 그 웃음이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웃음소리 하나에도 서러움이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턱 끝을 적셨습니다. 제가 왜 이러죠? 왜 이렇게 약해진 거죠?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함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가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순간 있으시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갑자기 눈물이 나고 내가 왜 이러나 싶은 순간들. 저는 그때까지 이런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니까, 엄마니까. 하지만 이때 제가 한 선택은 계속 혼자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마늘을 다지던 손이 멈췄습니다. 전화기가 울리며 집안에 날카로운 벨소리가 퍼졌습니다. 엄마, 저 오늘 친구랑 약속 있어요. 저녁 안 먹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짧게 날아왔습니다. 그래, 알았다. 말을 마치자마자 소리가 끊겼습니다. 통화 종료음이 남긴 공허함이 귀 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남편은 퇴근길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차갑게 식은 국과 볶음이 상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밥알이 손끝에 닿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먹는다는 행위조차 제게는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예전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행복했는데 이제는 혼자 남겨진 식탁이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코트를 벗으며 무심히 물었습니다. 밥 안 먹었어? 저는 고개를 젓자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사람 피곤하게.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억눌렀던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이유 없이 화나고 눈물이 나요. 그러자 남편은 눈썹을 치켜세우며 대꾸했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든가.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바닥에 작은 물방울을 만들었습니다. 바닥에 번져가는 그 모양이 마치 균열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가슴을 도려낼 줄 결혼 초반에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늘 작은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조금씩 쌓여 이제는 제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왔지만 저는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고 눈꺼풀이 납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돈 좀 줘요. 학원비.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켜 지갑을 열었습니다. 텅 빈 카드 지갑 사이로 몇 장 남지 않은 지폐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아이는 그것만 받아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다시 이불 속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천장에 비친 햇살이 점점 기울어가며 방안을 물들였습니다. 그 빛이 따뜻해야 하는데 제게는 눈부시고 날카롭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매일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말수는 줄어들고 웃음은 억지스러워졌고 집안에서조차 숨죽여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요즘 왜 모임에 안 나와? 너 예전 같지 않아.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좀 바빴어요. 그러나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제 목소리의 떨림을 친구가 눈치챘을까요? 아니,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저는 이미 집안에서도 밖에서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저는 정말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때 제가 한 선택은 더 깊이 숨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주방 창문을 닫으며 손등에 차가운 금속이 스쳤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열기가 치밀어 올라 숨을 헐떡였습니다. 몸은 제 것이 아닌 듯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불쑥 찾아오는 열감, 이유 없는 울음, 무력감.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누가 좀 알아줘요. 제발 저 좀 봐줘요.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냉장고 모터 소리와 시계 초침만이 저를 조롱하듯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갱년기라는 단어가 단순히 의학적 증상으로만 들리시나요? 아니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소용돌이로 보이시나요? 저는 점점 후자라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흔들림이 단순한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제 존재의 중심을 흔드는 지진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펜이 종이를 긁는 사각거림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증거 같았습니다. 글을 쓰며 손끝이 시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쓰는 동안만큼은 제가 존재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저항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상처는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몸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거실 불빛 아래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컵이 미끄러지며 타일에 부딪혔습니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각난 유리 사이에서 반짝이는 빛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손끝에 닿은 파편이 날카로웠습니다. 살짝 스친 자리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따끔한 통증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그 누구도 이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는 방에서 문을 닫고 있었고 남편은 늦는다며 또다시 집에 없었습니다. 온 집안이 텅 빈 창고처럼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순간 있으셨나요? 온 세상이 저를 외면하는 것 같고 아무도 제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저는 그때 정말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꺼풀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박자처럼 울렸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겹치며 점점 빨라졌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시트를 적셨습니다. 손바닥에선 유리 파편이 남긴 따끔거림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 걸까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공허한 방 안은 제 목소리를 삼켰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어 울음이 터졌습니다. 제발 누가 저 좀 구해줘요. 제 입에서 흘러나온 이 울부짖음은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붉은 눈으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은 눈가, 푸석한 머리카락, 주름진 피부. 제가 아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선 노인 같았습니다. 손바닥으로 거울을 닦자 차가운 표면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 냉기가 제 현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따라 더 초라해 보인다.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저는 가족에게조차 짐인가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파고들며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녁 무렵 아이와의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는 교재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저 좀 그만 간섭해요. 엄마 때문에 숨 막혀요. 그 말이 제 귓속을 때렸고 동시에 가슴을 찢었습니다. 방문이 쾅 닫히며 울린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맞춰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의 차가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 순간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의 말 한마디, 아이의 외침이 여러분을 이렇게 무너뜨린다면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가 한 선택은 제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 방 안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불빛이 멀리서 깜빡였습니다. 그 빛은 마치 저를 향해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흐르던 뺨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촉촉한 피부 위에 차가운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작은 전류가 흐르는 듯 몸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채로 끝낼 수는 없다고. 저는 수첩을 꺼내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살아남겠습니다. 그 글씨가 삐뚤어져 있었지만 제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손끝이 떨려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사각거림은 마치 저를 다시 세우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적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찾겠습니다. 글자를 적을수록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은 결심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신발끈을 조여 매는 순간 손바닥에 묵직한 힘이 전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곧 코끝으로 들어온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인도 위에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그 소리는 오랜만에 듣는 제 존재의 증거였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몸이 무겁고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걷는 동안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렇게라도 버티면 언젠가는 이 길 끝에서 저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이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마 위로 맺힌 땀방울이 차갑게 식으며 흘러내릴 때 저는 오래간만에 살아있다는 실감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숨이 가빴지만 마음속엔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다시 살아보겠다는 결심의 불씨였습니다. 여러분, 갱년기의 고통은 단순히 몸의 증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삶 전체를 휘젓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끝이라 믿는 순간조차 결심만 있다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수첩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오늘 끝에서 결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다시 삐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 알림음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 한 줄. 저는 숨을 고르며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보건소 상담 예약 확인 마이너스 내일 오전 10시. 저는 그때까지 잊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용기를 내어 신청했던 갱년기 상담 예약을.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가 살아보겠다는 결심에 세상이 응답해 준 것일까요? 저는 휴대폰을 꼭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작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 제 마음에 피어올랐습니다.
내일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실 벽시계가 7번 울릴 때 저는 운동화 끈을 꽉 조여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바닥에 금속의 차가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저를 되찾겠습니다. 속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그 가벼운 마찰음이 저에게는 전쟁 개시의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제의 절망이 남긴 잔향은 있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반격이었습니다. 바람은 상쾌했고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가 내는 윙소리가 일정한 박자를 제공해줬습니다. 보도블록의 요철이 밑창을 눌렀고 그 눌림이 발바닥에서 종아리로 허벅지로 차오르며 몸을 깨웠습니다. 눈앞으로 은행나무 잎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었습니다. 코끝에 맑은 흙냄새가 들어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심부름도 아닌 저를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라디오 운동을 하는 어르신들의 박수 소리가 둥글게 퍼졌습니다. 둘, 셋, 넷. 저는 그 옆을 지나며 속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바람이 땀막을 걷어내듯 이마를 스쳤습니다. 손등으로 땀을 훔치니 촉촉함과 함께 미세한 염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짠맛이 이상하게도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리듬을 찾자 마음이 들떠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던 제가 오늘은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한 선택은 계속 가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샤워기의 물줄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등줄기 근육을 풀어주었고 미지근한 온기가 묵직한 슬픔까지 씻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감싸 쥐자 도톰한 면의 감촉이 손바닥을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거울에 서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그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떨어지던 낙엽처럼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작은 수첩을 펼치고 저는 세 줄을 그었습니다. 3-3-3. 아침 3,000보, 감사 3가지, 연락 3명. 펜촉이 종이를 긋는 소리가 작은 엔진처럼 동력을 올렸습니다. 첫 줄에 적었습니다. 오늘 걷기 성공. 둘째 줄, 제 몸이 저를 기다려줬습니다. 셋째 줄, 따뜻한 물이 어깨를 위로해줬습니다. 이 소박한 승리들이 우습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큰 파도를 만든다는 것을 저는 오늘 직접 경험했습니다. 정오가 넘어가자 핸드폰 진동이 책상 위를 울렸습니다. 낯익은 번호, 보건소 상담센터였습니다. 며칠 전 무심코 남겨둔 예약 알림이었습니다. 오시겠어요? 맑은 여성의 목소리.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갈게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빨리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도움을 청하는 첫 전화를 거는 순간 창피함과 용기가 동시에 밀려오는 그 떨림.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용기란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워도 행동하는 것이라는 걸. 보건소 복도에는 소독약 특유의 냄새가 옅게 깔려 있었습니다. 안내 표지에 파란 글씨가 형광등 아래에서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상담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세요 하고 답이 왔습니다. 의자는 살짝 꺼지는 쿠션감으로
몸을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이유 없이 깹니다. 열이 확 오르고 별것 아닌 말에도 무너져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갱년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늦지 않게 오셨어요. 몸의 변화가 감정의 파도를 키우기도 하거든요. 그 말이 놀랍게도 안정을 주었습니다. 이름 붙이지 못하던 것에 이름이 붙는 순간 혼란은 방향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권했습니다. 호흡, 수면 위생, 햇빛,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하기.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담실 스피커에서 흐르는 백색 소음이 잔잔하게 공기를 메웠습니다. 저는 그의 조언을 큰 글씨로 받아 적었습니다. 수첩 위로 펜이 그리는 선이 또렷했습니다. 저를 구할 문장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가 한 선택은 단순히 조언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 밖으로 오후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버스 천장 스피커에서 다음 정류장은 안내음이 흘렸습니다. 목소리는 일정했고 차창은 덜컹거릴 때마다 잔진동을 전해왔습니다. 손잡이를 쥐자 매끈한 플라스틱의 차가움이 손금에 닿았습니다. 저는 짧게 결심을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제 몸을 밖에 두겠습니다. 햇빛이 피부를 따뜻하게 지지며 그 온기가 마음까지 데웠습니다. 저녁, 저는 식탁을 단출하게 바꿨습니다. 국은 가볍게, 채소는 풍성하게, 고기는 적당히. 밥그릇을 내려놓는 소리가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들어와 코트를 의자에 걸며 물었습니다. 메뉴가 바뀌었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바꾸려고 해요. 제 생활, 제 몸.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투정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더는 제 기분을 남의 눈치에 맡기지 않을 거예요. 공기가 잠깐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아이가 물컵을 내려놓으며 쳐다봤습니다. 엄마, 오늘은 저녁 먹고 같이 산책할래요? 예상 못한 말이었습니다. 작은 반전은 늘 가장 조용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래, 같이 걷자. 제 목소리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언제 가족의 변화를 느끼시나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뀌자 가족도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 있었습니다. 희미한 전등 아래 스테인리스 벽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모터가 낮게 윙하고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에는 흙과 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좀 달라졌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어떻게? 뭔가 다시 켜진 느낌? 그 말은 제 복부 깊숙이 따뜻한 파장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제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도 저는 몇 걸음 더 단단해졌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니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보건소 상담사였습니다. 오늘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10분 호흡부터 해보세요. 간단한 문장, 큰 울림. 저는 거실 러그 위에 앉아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췄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입술 사이가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바닥 러그의 직물이 손끝에 까슬하게 닿았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호흡마다 문장이 또렷해졌습니다. 눈을 뜨자 천장의 조명이 따뜻한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원이 오늘의 원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시작점.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 다시 일을 찾아볼게요. 하루 몇 시간이라도.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당혹과 불만이 스쳤습니다. 지금이 무슨 때인데?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이니까요. 제가 저를 잃어버리기 전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속에서 저는 조용히 환호했습니다. 저를 위해 말한 오래 기다린 한 문장. 여러분이라면 이 첫 번째 반격에 무엇을 더하시겠습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또 물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지속, 반복, 그리고 기록. 작은 승리를 모아 큰 변화를 만드는 것. 그래서 저는 수채 맨 앞장에 굵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계속. 펜 끝이 종이를 파고들며 남긴 눌림이 손끝에 각인됐습니다. 이 눌림이 제 의지의 무게였습니다. 잠들기 전 창문을 조금 열자 얇은 커튼이 바람에 사각거렸습니다. 멀리서 오토바이 머플러 소리가 짧게 지나갔습니다. 도시의 밤은 계속 움직였고 저는 그 움직임에 미세하게 동조했습니다. 심장이 어제와 다른 박자로 뛰고 있었습니다. 귓속에서 괜찮다라는 제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침대 협탁 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미리 보기 한 줄. 갱년기 상담, 다음 주 정기 예약 확인. 저는 화면을 오래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반격이 시작되면 현실도 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변화에는 항상 저항이 따르죠. 제가 일어서자 세상이 저를 다시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거실 문이 쾅 닫히며 유리창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단하게 박혔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이렇게 변했어? 집안이 더 불편해졌잖아.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냉장고 모터가 웅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며 따끔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이제서야 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뚜렷했습니다. 남편은 비웃듯 웃으며 탁자를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이게 내 진짜 모습이면 그동안 내가 옆에 있던 사람은 누구였어? 그 소리가 탁 하고 울려 심장이 움찔 뛰었습니다. 15년 만에 제 목소리를 낸 것이 남편에게는 배신으로 느껴진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이 역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맨날 집이 시끄러워.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더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저는 방금 피어난 작은 희망이 다시 짓밟히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화하려는 자신을 가족이 거부할 때 그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반격에는 반드시 맞반격이 따른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식탁 위 반찬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며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도 도망치는 거군요. 손끝에서 숟가락의 차가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에서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 가는데 돈 좀 줘. 저는 무심히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없었습니다.
카드를 내밀자 아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현금이 필요하다니까. 맨날 준비도 안 돼 있잖아.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 손잡이가 진동하며 덜컥거렸습니다. 그 진동이 손끝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가족에게 짐짝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몸이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지며 숨소리가 거칠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이 손바닥에 닿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러다 진짜 무너지는 건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오셨던 보건소입니다. 오늘 상태는 어떠세요? 저는 울컥하며 대답했습니다. 저 오늘 숨이 가빠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갱년기 증상 중 하나예요.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버티고 있다는 증거예요. 천천히 호흡해 보세요.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코끝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가 따뜻하게 나갔습니다. 바닥의 타일이 차갑게 손바닥을 자극했습니다. 그 단순한 감각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현실은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또 어디 전화하고 있어? 남들한테 집안일 흘리지 마. 저는 전화를 끊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제 집인데 왜 저는 늘 숨죽여야 하죠? 이때 제가 한 선택은 더 이상 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결국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예민하게 굴면 나까지 지쳐. 집안 꼴이 뭐야? 저는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참았어. 하지만 이제는 참지 않을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했어? 그의 발소리가 마룻바닥을 두드리며 덜컥거렸습니다. 저는 물컵을 꽉 쥐었습니다. 유리컵의 매끄러움이 손바닥에서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잃지 않을 거야. 더는 당신 눈치 보지 않아. 순간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아이가 문을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만해. 제발 둘 다 그만.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방 안을 메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반격은 단순히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맞반격의 역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저는 더 무거운 그림자에 눌렸습니다. 창밖에서 자동차 경적이 짧게 빵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을 또 쳤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더 싸울 것인지 아니면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베갯잎의 축축함이 차갑게 뺨에 달라붙었습니다. 그 촉감이 절망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폭풍 속에 더 깊이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저는 결코 등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균열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새벽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짧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보건소 상담사였습니다. 힘든 하루셨죠? 내일 오전에 다시 만나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또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오늘 저는 맞반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펜이 종이를 긋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창밖에서 새벽 첫 차가 지나가며 소리를 냈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깨어날 시간이었습니다. 더 단단하게, 더 확실하게.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봤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변화가 남편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둘 다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고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새벽 공기를 가로질러 제게 날아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남편의 첫 사과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 우리 둘 다 변해야 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노력할게.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벽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문이 열린 것은 분명했습니다. 반격에는 반드시 맞반격이 따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외부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는 상처였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화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평소보다 다른 길로 걸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조금 더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그때 익숙한 카페가 보였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왔던 곳이었죠. 문득 따뜻한 차 한 잔이 마시고 싶어져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유리문 손잡이에 차가운 감촉을 꽉 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이런 정중하지만 어색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요.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얼음처럼 굳은 손끝에서 미세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테이블 유리를 타고 맑게 울렸습니다. 남편의 눈썹이 꿈틀했고 여자는 천천히 컵받침을 밀어놓았습니다. 도자기의 마찰음이 긁혔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하자. 오해하지 말고. 저는 웃음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를 삼켰습니다. 오해? 영수증, 메시지, 자꾸 늦는 밤. 내가 뭘 오해했다는 거지. 여자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 인사팀이에요. 재취업 상담 중이었어요. 그 말에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카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피아노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그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말하려고 했지. 그런데 내가 너무 초라해질까봐. 1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이렇게 솔직한 모습을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만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테이블 밑 발이 떨렸습니다. 신발 밑창이 바닥을 문지르는 소리가 제가 저를 겨우 붙들고 서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자는 자리에서 조심스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전 먼저 가겠습니다. 종이 서류 가방이 살짝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닫히며 카페 안 공기가 가벼워진 듯 했지만 제 가슴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낮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남편이 답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퇴직 압박이 시작되면서 나는 버티는 줄 알았는데 밤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뛰었어. 내가 변한 걸 보고 나도 겁이 났다. 그래서 더 목말했어.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과 자존심, 분노와 연민이 한꺼번에 밀려와 귓속에서 경고음처럼 울릴 때 무엇을 먼저 붙잡으시겠습니까? 저는 컵을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한 표면이 손바닥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그 온기가 저를 현실로 끌어왔습니다. 밖에서 이야기하자. 제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자 바람이 귓바퀴를 스쳤습니다. 여름과 가을 사이 비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인도의 요철이 굽을 톡톡 치며 발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단 말 말고 나도 방법을 알아보는 중이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각자 정리하자. 내일 다시 이야기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무 성급했나? 아니야. 그냥 15년을 하루에 바꿀 수는 없잖아.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 천천히 가자.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극적인 화해가 아닌 조심스럽지만 진실한 첫걸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이때 제가 한 선택은 싸움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상대로 두는 싸움이 아니라 문제를 상대로 두는 싸움으로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무 벤치의 거친 나뭇결이 허벅지에 까슬하게 닿았습니다. 멀리서 놀이터 체인이 흔들렸습니다. 아이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얹혀왔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정리하자. 고정지출, 변동지출, 연체 내역, 다음 달 일정.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몸 상태. 남편이 놀란 눈으로 날 봤습니다. 몸 상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밤마다 깨. 열이 오르고 눈물이 나. 너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뛴다 했지. 둘 다 병원 필요해. 그는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손바닥이 피부를 스치는 마찰음이 작게 났습니다. 맞아. 인정할게. 여러분, 싸움의 판을 이렇게 바꿔본 적 있으신가요? 상대를 몰아붙이는 대신 문제를 가운데 놓고 둘이 같은 편에 서는 것.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든든한 무기가 되지만 동시에 눈을 가리는 장막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장막을 젖히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은행 앱을 켰습니다.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숫자들이 차갑게 나열되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코끝으로 들어온 공기가 폐를 채우고 천천히 따뜻해져 입술 사이로 빠져나왔습니다. 좋아. 다음. 내 일정. 남편은 휴대폰 달력을 넘겼습니다. 검정점들이 날짜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면접 2건, 교육 하나, 알바 면담 하나. 그럼 나는 내 일정. 저는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아침 걷기, 보건소 상담, 파트타임 문의, 호흡 10분, 저녁 햇빛 20분. 바람이 한번 세차게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뺨을 스쳤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어젯밤 약국에 들렀어. 수면제 처방전 받아볼까 해서. 저는 그 눈빛을 처음 보는 듯 했습니다. 무너진 가장의 두려움, 말수적은 남자의 낮은 신호. 왜 말 안 했어? 내가 나를 못 믿겠더라.
너까지 무너질까봐. 저는 그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뜨거운 피부에 제 손바닥의 미지근함이 천천히 섞였습니다. 같이 가. 처방은 전문가와. 그리고 오늘 밤은 호흡부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 미리 보기, 보건소 상담사. 오늘도 호흡 잘하셨어요? 내일은 햇빛 추가해요. 저는 짧게 답장을 쳤습니다. 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도 함께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타이핑 소리가 마음의 박자를 잡아줬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다만, 과정은 길겠지. 공원 스피커에서 시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5시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귀가길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빨간 사람 아이콘이 깜빡이는 리듬이 심장과 겹쳤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초인종이 한 번 울렸습니다. 아이가 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아빠랑 산책. 남편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머리결이 미끄러졌습니다. 아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둘이 싸운 거야? 화해한 거야? 남편과 제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문제를 혼냈어. 제가 답하자 아이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내 활짝 웃었습니다. 그게 제일 좋다. 여러분, 가족의 위기는 때로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숨겨둔 진실들이 터져나올 때 처음엔 무너지는 것 같지만 결국 더 솔직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모든 것을 꺼내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숨겨진 걱정, 감춰진 두려움, 말하지 못한 속마음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이렇게 솔직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은 바로 다음 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전광판이 띠링하고 바뀌었습니다. 제 번호였습니다. 손바닥에 쥔 종이표가 땀에 눅눅해졌습니다. 상담실 문 손잡이를 잡자 금속의 차가움이 손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는 종이 마찰음을 냈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갱년기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르몬 수치 변화가 확인되고 증상이 상당히 진행되었네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늦지 않게 오셨어요. 그 말이 공기 중에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의자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의 각이 손가락 마디를 눌렀습니다. 호르몬 치료. 부작용은 없나요? 초기에는 약간의 부종이나 감정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 두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관리해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무엇을 먼저 붙잡으시겠습니까? 공포, 분노, 아니면 희망의 가장자리. 제 입술이 말랐습니다. 물컵을 들자 종이컵 표면에 미세한 굴곡이 손끝에 까슬하게 닿았습니다. 저는 한 모금 넘기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세요. 이때 제가 한 선택은 미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치료는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작은 패치를 팔에 붙이자 미세한 약물이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2-3주 후부터 증상이 완화될 거예요. 의사의 말이 위로가 되어 어깨를 가볍게 눌러주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자 패치 주변의 미세한 따끔거림이 손목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남편이 급히 달려와 숨을 골랐습니다. 신발 고무 밑창이 바닥과 문지르며 내는 소리가 귀에 남았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말없이 패치를 감싸주었습니다. 손바닥의 따뜻함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내가 더 무너질까봐. 제가 그를 본 건 카페 이후 처음으로 진짜였습니다. 마주보는 두 사람의 침묵에 병원 천장 환풍기 소리만 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초인종이 짧게 울렸습니다. 딩동. 딸이 학교 가방을 툭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검사. 또 아픈 거야? 저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하러 다녀왔어. 늦지 않게. 그리고 이제는 치료도 시작했고,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플라스틱 물병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왜 이제 말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오늘부터 같이 버티자. 대답 대신 딸은 저를 꽉 안았습니다. 티셔츠 면이 뺨에 닿으며 부드럽게 주름졌습니다. 그 촉감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확실했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 약봉지가 놓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내일 호르몬 치료 시작, 오전 상담, 호흡 10분, 햇빛 20분. 남편이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전화 왔어. 다음 주 면접 확정. 좋아. 우리는 계획을 더 촘촘히 세우자. 그는 주저하다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숨겨둔 카드 연체, 사실 한 건 더 있어. 이번 달에 막았다. 이제는 진짜 다 보여줄게. 저는 눈을 들었습니다. 고마워. 이제부터는 우리가 같은 편이야. 말 끝에 유리컵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담담하게 울렸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숨겨진 진실은 종종 비난을 부르지만 때로는 동맹을 만든다는 걸 아시나요? 서로의 약함이 연결될 때 비로소 싸움의 방향이 바뀝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도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 스탠드 등 불빛이 원형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수첩 뒷표지 안쪽에 숨겨두었던 오래된 처방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날짜, 몇 해 전. 산후우울로 내원, 불면, 공황 증상. 저는 그때를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한밤중 발을 동동 구르며 울던 그 시간들. 저는 엄마니까 참아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기록을 다시 보는 순간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돼? 응. 그는 방 안으로 들어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나도 숨긴 게 있어. 그는 작은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퇴직 권고서라는 글자가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받았어.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저는 봉투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종이의 거친 결이 피부를 살짝 긁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숨기지 말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쓰던 수첩, 나도 오늘부터 쓸게. 저는 수첩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규칙은 하나. 있는 그대로. 거실로 나가자 냉장고 모터가 웅하고 돌아가다 멈췄습니다. 정적이 툭 끊겼습니다. 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나도 숨긴 게 있어. 손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성적표? 예상보다 낮은 점수 옆에 교사의 메모. 집중력 저하, 수면 부족.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아빠 눈치 보느라 말 못했어. 자꾸 밤에 깨고 긴장돼. 저는 딸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이 미세하게 차가웠습니다. 제 체온이 그 위에 천천히 얹혔습니다. 괜찮아. 우리 셋이 다 같이 솔직하게. 남편이 딸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동작에서 옷감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 우리 셋을 한 덩어리로 묶었습니다. 우리는 한 장의 종이에
세 사람의 진실을 적었습니다. 나 갱년기 치료 시작, 불면 열감. 아빠 퇴직 압박, 불안, 떨림. 딸 집중 저하, 수면 문제. 그리고 옆에 하루 계획. 아침 걷기 20분 셋. 낮 햇빛 상담. 저녁 호흡 10분 셋. 밤 스크린 오프 1시간. 펜이 종이를 누르는 감압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눌림의 깊이가 오늘의 각오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건소 번호였습니다. 방 안 공기가 순간 얇아졌습니다. 여보세요. 내일 오전 상담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그런데 남편분도 함께 오신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둘 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좋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수화기 귀대가 따뜻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미끄러졌습니다. 네, 내일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시계 초침이 탁, 탁, 더 크게 들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오늘 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너질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버틸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선택했습니다. 버틸 준비. 이때 제가 한 선택은 내일의 공포를 오늘의 행동으로 덮어 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실 러그 위에 세 명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타이머 천이 반짝였습니다. 숨을 들이쉬자 코끝으로 서늘한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내쉬자 입술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러그의 거친 실결이 손바닥을 살짝 긁었습니다. 공기가 흉곽을 지나며 내는 보이지 않는 소리가 셋의 박자를 맞췄습니다. 집중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싸우고 있다. 한 팀으로. 호흡이 끝나고 불을 끄자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제 심장의 리듬을 들었습니다. 어제와 달랐습니다. 느리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내일은 우리 둘 다 전문가 만나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예약했어요. 그런데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 파트타임이라도 다시 일을 찾아볼게요. 몸이 나아지면.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당혹과 걱정이 스쳤습니다. 몸부터 챙기고.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몸을 챙기려면 마음도 챙겨야 해요. 제가 저를 잃어버리기 전에. 잠깐의 침묵이 흘렸지만 이번에는 대립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첫 번째 반격에 무엇을 더하시겠습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또 물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지속, 반복, 그리고 기록. 작은 승리를 모아 큰 변화를 만드는 것. 그래서 저는 수첩 맨 앞장에 굵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계속. 펜 끝이 종이를 파고들며 남긴 눌림이 손끝에 각인됐습니다. 이 눌림이 제 의지의 무게였습니다. 숨겨진 진실들이 모두 드러난 그 순간 우리 가족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은 서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건소 상담실 하얀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십시를 알렸습니다. 상담사가 차트를 덮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보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호르몬 치료 반응도 좋고 가족이 함께 노력하는 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제 심장이 한 박자 늦게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에서 땀이 배어 나오며 의자 손잡이가 미끄덩거렸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손등 위로 그의 체온이 묵직하게 얹혔습니다. 딸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진짜 좋아지고 있는 거구나. 그 말이 공기 중에 울려
상담실 환풍기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순간 있으셨나요? 최악을 각오했는데 희망이 찾아오는 순간.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입술을 열었습니다. 네, 이제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이때 제가 한 선택은 두려움보다 행동을 먼저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치료가 본격화되면서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호르몬 패치가 몸에 적응하자 밤잠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는 열감도 줄어들었고 감정의 기복도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손등을 쓸며 깊게 호흡했습니다. 들숨 날숨. 숨소리가 상담실의 낮은 웅웅거림에 섞여갔습니다. 맞은편 의자의 남편도 옆자리 딸도 모두 제 회복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우리는 셋이 모여 식탁에 앉았습니다. 국이 끓으며 보글보글 기포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국을 맛있게 먹고 싶어. 그동안 잃었던 입맛을 찾고 싶어서. 남편은 국자를 들어프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는 같이 먹자. 같이 버티자. 딸은 두 손으로 밥그릇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자기 표면이 손끝에서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은 운동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탄력 잃은 허리밴드가 살짝 느슨했지만 괜찮았습니다. 공원에서 세 사람이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리듬처럼 이어졌습니다. 햇살이 뺨에 내려앉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숨이 고르네. 예전보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하니까. 조금씩. 남편이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따라가느라 더 힘들어. 셋의 웃음이 겹쳐 공원을 울렸습니다. 웃음소리는 몸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는 언제나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무게를 나눠들면 조금은 가벼워진다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시겠죠? 저는 오늘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무너진 줄 알았던 어제의 집이 이제는 다시 시작의 집이 되었다는 것을. 저녁,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줄에 적었습니다. 오늘도 걸었습니다. 둘째 줄,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줄, 웃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글씨는 여전히 삐뚤었지만 이제는 흔들림 대신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내일은 면접 결과가 나와. 나도 두려워. 하지만 오늘을 보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딸이 손바닥을 펴보였습니다. 그 위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행운 스티커야. 저는 그것을 받아 수첩 맨 앞장에 붙였습니다. 반짝이는 별무늬가 빛을 받아 작은 희망처럼 반짝였습니다. 밤, 세 사람은 거실 러그 위에서 다시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타이머 10분. 코끝이 서늘해졌습니다. 입술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이 단순한 감각들이 제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호흡 끝, 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겁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진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전히 말다툼을 하고 저는 가끔 밤에 깨어나기도 합니다. 남편도 새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예전처럼 말수가 줄어들기도 해요.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힘들어. 나도.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이 극적으로 오른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고민이 있을 때 저에게 먼저 말해줘요. 엄마, 요즘 학교가 좀 힘들어. 그래. 어떤 게 힘든데? 예전에는 이런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걷기를 시작합니다. 남편은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해 가고 있고, 딸은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워가며 집중력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는 말합니다. 정말 모범적인 회복이에요. 가족이 함께 해주는 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것이 단순한 의학적 치료만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 함께 버텼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건소 상담사와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그는 항상 말합니다. 첫 전화를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답합니다.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작은 연결이 제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저는 작은 도서관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 주 3일. 책을 정리하고 대출 업무를 도와주고 가끔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 몸이 먼저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가 아니야. 둘 다 챙길게. 도서관에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받을 때마다 저는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사서, 선생님으로 불리는 기분이 새로웠습니다. 수첩은 이제 두꺼워져서 세 번째 것을 쓰고 있습니다. 매일의 기록이 쌓여 제 변화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갱년기는 여성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부끄러워할 일도 혼자 감당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만약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부디 혼자 버티지 마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문가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처럼 밤마다 깨어나고 이유 없는 눈물에 당황스러우셨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당신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고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의 힘듦이 내일의 단단함이 될 것입니다. 저처럼 수많은 여성들처럼 갱년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호르몬 치료, 상담 치료, 그리고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함께할 때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희망의 불빛이 켜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도 수첩에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것이 저의 새로운 시작이자 우리의 여운이었습니다.